네, 자 탱고픽에서 또 여러 도움들 받으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랐습니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까? 뭐 많이 오른 편이죠. 뭐 시장 관련해서는 최근에 힘은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지금 뭐 아웃퍼폼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마치 그래서 연초부터 나스닥하고 경쟁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뭐 그 상승률로 본다면 국내 증시가 글로벌에서 1월달, 2월달 대비 등에서는 상당히 뭐 네. 견조한 편으로 상당히 볼수 우리가 있습니다. 못할 게 없죠 사실. 미국 뭔데? 나스닥 뭔데 우리?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연준 시각이 바뀔까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었습니다. 너무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파월이 일정 부분 이 부분을 해소시켜 주었다는 해석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 증시는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된 것이 위험자산 선호 강화로 이어지면서 일단 국내 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한 17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10시를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뭐 재반등 속에 시장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그리고 선물 지수를 대규모로 매수 전환이 했는데요. 기관도 제한적이나마 시장의 양시장 현물 수매수를 전환하면서 시장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최근 들어서 역시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의 매력도가 부각됨에 따라 관련 기술주 전망적으로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코스피 2,500선 부담감이 여전히 작용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여기에서 이제 좀 막히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다만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은 장중에 이제 60월선 돌파를 했고 코스닥은 이제 고점 뭐 이제 올해 같아서 고점 경신을 했죠. 상당히 힘이 괜찮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증시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장중 엔화가 약세를 기록함에 따라 1,250원 후반대로 소폭 상승을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 IT주 집중 매수가 들어왔고요. 지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등도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수가 좋았고요. 외국인들은 3개월 만에 대규모 순매수를 다시 컴백했습니다. 전체 매수 규모와 전기전자 업종 매수가 거의 비슷할 정도였으니까 집중을 했다 볼 수 있겠고, 화학,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철강, 우수, 창고 정도만 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제약, 반도체 등을 일부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증권, 서비스 등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통신 장비, 반도체 등 매수가 보였고요. 업종별로 좀 나누어 본다면은 역시 이제 서비스업이 강세였는데 AI 관련된 산업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네이버가 이제 주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5% 네. 급등했고요. 네이버가 특히 이제 그 관련된 거대한 AI 관련된 뭐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았고 카카오도 이제 뭐 어제 SM 관련된 이슈도 있으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기전자는 뭐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때문에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다소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였고요. 금융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금융지주사 강세가 뚜렷했고 반면에 이제 비금속 광물이 가장 부진했고 섬유, 의복, 종이, 목재도 약세였습니다.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디지털 컨텐츠가 강세였고 테마별로는 역시 인공지능이나 전자결제 관련주가 강세가 특징이었습니다. 네. 자, 혹시 우리 센터장님은 오늘 뭐 업종들 가운데 혹은 뭐 오늘 증시 가운데 제일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뭐 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주제 뉴스 어떤 거 좀 있었어요? 역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아주 네. 가볍게 움직였다라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큰 종목들이 가볍게 움직였다. 그렇죠.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나 이런 주식 등이 음흠. 상당히 어떤 주가에서 좀 저항을 덜 받는 듯한 느낌도 보여주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은 무엇일까? 외국인은 왜 살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었죠. 아, 좋습니다. 자, 과연 오늘 뭐 대표주들 혹은 뭐 시총 큰 종목들은 어떻게 또 움직였는지도 아마 하나하나 좀 짚어주실 텐데 어디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뭐 방산업종들이 방산. 한국항공우주 민영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LIG 넥스원이 한국항공우주에 인수에 나섰다는 보도 때문에 관련주가 반응을 보였는데 LIG 넥스원은 한국항공우주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뭐 단독 인수 또는 다른 대기업과 약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뭐 지분 참여 나설 수 있음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LIG 넥스원은 뭐 최근에 유럽의 대형 뭐 항공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행보가 한국항공우주의 인수를 위한 포석으로 시작은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일단 민영화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한화가 인수자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보편적인 전망이었는데 뭐 LIG 넥스원의 참여가 확실시되면 아마 한화와 LIG 넥스원의 2파전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 뭐 상대적으로 뭐 LIG 넥스원 부분이 상당히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글쎄요, 아직은 명확하게 이제 어디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계속적으로 중견 방산업체나 현대차 등과의 컨소시엄도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디가 좀 합종 연합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산, 민영화 관련돼서 좀 움직였던 한국 항공우주 얘기를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AI, 뭐 좀 아까도 퇴근길 전에 언더스탠딩에서 또 솔트룩스 대표가 네네네네. 나와서 뭐 출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AI, 뭐 챗봇, 로봇 이쪽이 정말 올해 특히 이제 1, 2월은 아주 날아다닙니다. 네, 뭐 여전히 상당히 좀 상승률로 보면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고 주식 관련된 부분은 다소 좀 관련주 확산하는 분위기인데 다 뭐만 하면 이제 AI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약간 좀 과열권도 아니냐 생각도 사실 뭐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에 이제 행사를 가졌다고 제가 긴급 기자회견 가진다 말씀드렸는데요. 관련된 검색 엔진 빙의 새 버전을 발표하면서 AI 챗봇 관련주들이 오늘도 괜찮았는데요. 아마 그 오픈 AI의 챗 GPT에 적용된 GPT 3.5 업그레이드 버전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챗 GPT보다 상당히 좀 기능이 최신 정보를 또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진일보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가져와 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화면이 나오느냐를 보여줍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박스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대화 박스가 하나 오른쪽에 보이시잖아요. 네. 왼쪽 말고 오른쪽 아래쪽 보시면은 이게 대화 박스가 하나 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면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빙 검색 엔진과 이제 엣지 관련된 웹 브라우저에 AI가 탑재되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검색 엔진 웹사이트를 찾기 위한 어떤 용도였다면은 이제는 특정 질문을 검색하기 위한 방식으로 좀 변한다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챗 GPT는 21년까지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일부 정보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공개된 챗봇은 최신 데이터까지 학습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역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부분이 좀 약했지만 구글이 이제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구글 같은 경우는 최신 관련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AI를 붙이면 상당히 좀 최신 데이터가 나온다. 강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그걸 이제 빨리 이제 보완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더 빨라지고 더 정확한 연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역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된 선점 이슈가 서로가 상당히 좀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블룸버그 통신 출처를 통해서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요.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AI 인공지능에 대한 언급 횟수인데요. 보시면은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기자분.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빅테크가 지금 AI 하겠다고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위험 신호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다소 좀 과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뭐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형성되는 부분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주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의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 AI 관련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일부 이제 창투사 테마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하네. 린드먼 아시아, 뭐 TS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 등등 여기까지 테마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약간 불안한 거예요. 너무 이제 테마가 이제 편승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가들이 일부 좋았지만은 중국에서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중국 네. 기사인데요. 중국까지 나왔나요? 예, 중국 정부 기관지에서 아예 대놓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중국 관련된 기사를 일부 발췌했는데 내용은 뭐 챗 GPT 관련된 내용이 뭐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이 제목이 이게 한문을 제가 좀 번역을 해보니까 과대 광고를 맹목적으로 쫓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제목이 들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챗 GPT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 관련주들의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계를 중국 정부 기관지에서 대놓고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주가 뭐 바이두라든지 종목들 막 급등하고 막 이랬잖아요. 홍콩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종목들 막 급등하고 53% 올라가면서 뭐 신고가 나고 이러니까 약간 좀 뭐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약간 경고음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실체가 있긴 하지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또 관련주가 그것 대해서 뭐 밸류에이션을 2배 이상 지금 뭐 끌어올렸다면 뭐 과연 그게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은 네. 저희가 조금 고민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올 연초 시작하면서 혹은 뭐 작년 연말부터도 2023년 주식시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실적으로 가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판은 물론 이제 실적이
따라가는 주식도 뭐 있긴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실적과 무관하게 가는 주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사실 네. 뭐 이런 상태에 투자를 어떻게 되느냐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용어를 좀 문장을 찾다가 저걸 한번 찾아봤어요. 어학사전에서 기억과 추억의 차이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기억과 추억. 예. 네. 기억. 그래서 그 관련된 그 구분을 어떤 식으로 지느냐라는 것을 찾아보다가 한 문장을 딱 발견돼 가슴에 네.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억은 머리로 하는 거고 추억은 가슴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쪽으로 응용해서 제가 한번 그 관련된 글을 썼는데 우리는 이제 완화의 기억은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금리가 어떤 긴축 기조가 조금 둔화됐었던 이 그 완화의 기억 속에 그 바로 이어지는 호황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 머리로 냉철하게 분석하기보다는 그렇죠. 이미 나의 몸이 뜨거워져서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결국 주가라는 것은 선행하는 성질이 워낙 짙다 보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 등이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실적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2부에 저희 신영증권의 이 김학균 투자 전략 센터장. 큰형님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고 그 관련된 내용 한번 네. 또 파보도록 하죠. 아,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그냥 23년 분위기는 그냥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리 가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꿈으로 가는 시장인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에이, AI나 뭐 이런 거나 좀 가는 거겠지, 다른 것까지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나눠보고요.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뭐 5천억 이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전기전자 업종, 특히 이제 반도체에도 굉장히 집중됐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국내 통계청이 금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그리고 연간 제조업 공급 동향에 따르면은 지난해 제조업 국내 공급이 111.4로 이제 추정이 되면서 2015년을 100으로 놓고요. 지난해 국내 공급이 111.4로 이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부분에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 공급이 1년 전보다 각각 9.1%와 14.1% 증가했다고 이어지면서 결국 시장에서는 뭐 자동차, 반도체 이쪽에 대한 관련해서 조금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일단 통계청의 자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독특하게 이제 또 하이닉스가 또 많이 올랐고 네, 삼성전자도 굉장히 견조했습니다만 하이닉스가 한 4% 넘게 올랐죠. 맞습니다. 4.5% 굉장히 올랐네요. 맞습니다. 뭐 네. 이례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장중에 코멘트를 냈는데 뭐 여러 가지 미래에셋증권의 자료를 저도 이제 소개를 한 바가 있지만 오늘 반도체 주가 상승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복합적인 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열풍인데 이게 수요나 실적의 실질 여부를 떠나서 일단 빅테크들이 관련된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AI 구현에 그 엔비디아가 GPU 관련된 부분에서 근본적인 리소스로 투입되고 여기에 그래픽 드램 또는 뭐 HBM이라고 눌리는 이야기 관련된 부분에서 고대역 디램이라고 하는 거죠. HBM이. 이 부분이 결국은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수혜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디램 3사가 모두 HBM 관련 쪽은 모두가 생산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향후로 봐서는 HBM이 SK 하이닉스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오늘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이유를 좀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 SK 하이닉스 회사채 수요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뭐 메모리 비즈니스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인정한다는 반증이고 회사채 수요가 괜찮다는 것은 그리고 일각에서 해소되는 이제 유상증자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어떤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고 좀 추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발행한 회사채, 그러니까 채권이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네, 거죠? 예, 수요가 있어서 잘 소비가 되고 있다는 그거는 거죠. 저 회사가 망하지 않고 돈 잘 갚을 거라는 확신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회사가 당장은 적자지만은 어쨌든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회사채가 수요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빠지게 되잖아요. 살 사람이 많아지면 네. 그러니까 높은 금리로 조달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의 뭐 평균 금리가 2%대로 추정이 된다고 이제 미래에셋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상당히 뭐 본인들은 한 4%대로 오를 것으로 추정한 바가 있지만 이자가 좀 빠지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수요가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보면 이자 발생 부채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은데 연간 뭐 이 이자 부담 가중이 상당히 좀 낮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도 SK 하이닉스 오늘 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얘기가 된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뭐 국내 용산에서 거래되는 현물 가격 추이인데요. 사실은 뭐 현물 가격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낸드 현물 가격은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빠지긴 좀 어렵다는 자리까지 있고 드램 같은 경우는 사실 일평균 가격은 지속이 하락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제품에서는 약간 뭐 높게 형성되는 제품이 보이고 있다는 논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저도 약간 보면서도 약간 뭐 이렇게 미소를 좀 띄었는데 네네네. 그 용산 가격으로 대표되는 그 다나와 쇼핑몰 기준을 봤을 때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이제 뭐 3개월 기준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일부 디램 소매가가 이제 주간 가격이 한 6에서 7% 정도 인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이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데. 살짝 이제 가격이 국내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단기 현물 가격만 보고 재고 해소를 논하기는 아직은 분명히 이르지만은 현물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느끼기에는 충분한 가격대가 사실 온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이제 코멘트를 했고, 네. 그다음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 이게 DDR4 16GB 관련된 뭐 이렇게 제품입니다. 빨간색 보시면 이렇게 어쨌든 튀어 오르잖아요, 뭔가가.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뭐 DDR4 3208GB 이게 전주 대비 6.8% 올랐고 삼성전자 DDR4 3200 뭐 16GB가 7.3%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뭐 삼성전자나 이런 관련된 이 가격이 현물 가격이 일부 국내 기준을 봤을 때는 약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재고 소진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소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약간 얘기가? 우려를 좀 해소시키는 단기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다라는 뭐 이야기를 코멘트로 매듭을 지었는데요. 네. 아무튼 뭐 이것만 갖고 뭐 바닥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게 힘들지만 아무튼 반도체가 뭐 계속 적자 나온다 뭐 업황이 1분기도 뭐 안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은 네, 약간 네. 좀 커버를 하는 코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좀 우스운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네. 그 용산에 전화해서 현물 가격 알아보는 게 네. 아,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실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연말부터 많이들 지금 전화를 하고 아, 있어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군요. 이 거기가. 간혹 지금 아까 나타난 현상이 되게 재밌었던 게 조금 반등이 한다라는 게 이게 진짜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반등하는 건지 네. 아니면 여의도에서 전화를 하도 해야 되니까 아뭐 있나 싶어서. 네, 그래서 조금 또 가격이 오른다라고 아. 보는 건지 이제 그거는 좀 파악할 부분은 있어요. 네. 근데 아, 네. 실제로 이거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하는 행위입니다. 어쩌면 또 AI 뭐 이런 게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반도체 많이 들어갈 거란 판단에 약간 좀 뭐 재고를 좀 확보해놓는가 이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그거 경험한 거 있거든요. 2월 초부터 우리가 뭐 가격 인상된 것들이 많잖아요. 택시비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물값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사실 그 직전에 보면은 갑자기 매물이 잠기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램 그 용산 가서 네.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요. 뭐죠? 그 은박지에 싸갖고 맞아요. 네. 꽂는 거 이렇게 그 이제 뭐 해적판 뭐 또 사고 이제 좀 게임도 사고. 네. 그때 참 좋았는데.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갈까요? 역시 오늘 SM이 급등했습니다. SM.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상증자 기준가가 어제 그 거래가 되는 현재 시가, 그러니까 그 SM의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네. 프리미엄이 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랐다가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메리츠증권에서 이제 관련된 코멘트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SM의 주가 하락은 시장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고요. 어쨌든 이스만 측 법률 대리인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거로 보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사실은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 진영의 지분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근데 메리츠증권이 아니라 유안타증권의 애널리스트는 공개 매수 가격 추정을 하면서 만약에 뭐 SM이 공개 매수 가격을 한다면 추정하건대 17만 7천 원 정도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또 코멘트를 했거든요. 주가가 지금 뭐 오늘
거의 10% 가까이 올라서 98,000원, 뭐 99,000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공개 매수가 17만 7천원이라고 추정이 되면 갭이 엄청나게 아직 남아 있죠. 그렇네요. 그 주가에 룸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3월 주총에서 이제 표 대결이 예상되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아마 현 경영진의 아마 좀 승리를 조금 더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 플러스 얼라인 파트너스 쪽이 5 지분하고 카카오 그다음에 소액주주 이렇게 합치면은 좀 더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권 행사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이수만 측은 지분 매각 수순을 좀 빨리 밟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이게 결정나기 전에 좀 내놓고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매각 일정이 조금 이수만 입장에서는 조금 빨리 이제 좀 앞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한 달 내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에 따라 주가 방향성이 결정되겠으나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뭐 장기간 끌어왔던 어떤 뭐 매각 관련된 이벤트가 소멸로 해석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또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메리츠 증권의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영향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아, SM 지분 경쟁. 우리나라 그 엔터사 중에는 아마 이런 지분 경쟁이 처음이죠?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구조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과연 SM은 어떻게 될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면 주가는 대체로 뭐 꼭 호재가 아니더라도 좀 올라가는 쪽으로는 가죠. 근데 사실 이제 뭐 이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이나 경영 이슈는 사실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본업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도 이제 봐야 되거든요. 이제 회사가 이제 좀 성격이 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을 때 어떤 인력에 대한 변화라든가 아하. 구성원들에 대한 변화 등이 네. 기업 가치에 주는 영향들도 우리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딜 또 보면 좋겠습니까? 네, 애플이 아이패드에 뭐 OLED 채택을 뭐 할 수 있는 가시화가 일단 최근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면적에 들어가는 거니까 면적 싸움으로 본다면 OLED 소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아이폰 뭐 판매 수량보다 뭐 아이패드나 이렇게 뭐 이런 관련된 판매 수량이 현저히 떨어지긴 하지만 면적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아이폰 판매 수준에 준하는 면적이 이쪽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재라든지 이쪽은 거의 새로운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정도의 규모의 소재 이제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뭐 평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LX 세미콘이나 P&H 테크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괜찮았는데요. 아마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한 개 모델의 OLED 채용 때문에 아마 국내 일부 업체도 수혜 예상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결국 뭐 DDI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LX 세미콘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협력사 관련된 부분들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는 LX 세미콘이나 P&H 테크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았고 참고로 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뭐 그 6세대 OLED 시각 관련 신규 시설 투자가 공시가 됐는데 아마 투자 부분의 관련은 애플 아이패드용으로 좀 알려지는 모습이 있어서 뭐 캠트로닉스까지도 좀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보면 LX 세미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OLED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강자죠.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 아직 OLED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진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금방 따라올래나요? 뭐, 글쎄요. 전망- LCD도 뭐 따라왔으니까. 예, 예. OLED도 그럴 수도 있는.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은행 업종들이 뭐 파월 의장의 추가 금리 인상 불가피 발언. 그러니까 아무튼 뭐 디스인플레이션을 상당히 많이 번복을 했지만 그래도 인플레가 안 잡히면 역시 이제 금리 인상을 추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은행주의 주주하는 정책 강화 기대감이 또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네.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공공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날은 빠지고 또 오늘은 또 주주하는 정책 강화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가 오르고 이게 똑같은 걸 놓고 뭐 하루는 이랬다가 또 어떤 단어 때문에 빠지고 어떤 단어는 또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은행주가 참 쉽지 않은 예측일 수도 있는데요. 네. 투자 판단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은행주들은. 뭐 이게 밸류가 아니라 뉴스에 따라서 단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좀 가뜩이나 은행주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개인들도 어려운 주식인데 네네. 이런 돈은 부분들 진짜 좀 많이 있어 벌더라. 보입니다. 아, 네. 맞아요. 페이비인가? 네네네. 그러니까 뭐 순이익이 작년에 4조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 예대 마진 그러니까 이자로 벌어들인 수입이 거기 11조래요. 그렇죠. 와, 11조를. 우리나라에 11조 버는 회사는 없죠, 별로. 우리 그렇죠. 그 뭐 삼성전자 정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경제가 이만큼 컸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네, 네, 네. 이제 문제는 답답했었던 거는 주가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돈을 이렇게 번다라고 하는데도 주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는 네, 부분은 네. 이제 좀 바꿔보자라는 거죠. 결국. 네네네.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벌면은 이제 개인들은 좀 속상하잖아요. 대출 금리는 높게 내고 이자 금리는 너무 낮게 받으니까 맞아요. 좀 속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듯한데요. 아무튼 뭐 주가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것 때문에 작년 한 해도 은행주가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네네. 근데 그게 정부가 의지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공공재란 의식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금감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은 섹터일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좀 올라왔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난밤에 이제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인터뷰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한 5.4% 수준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 또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터미널 레이트가 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이야기가 되면서 뭐 은행 주에는 사실은 뭐 금리가 더 올라가면 환경은 좀 좋아지는 거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괜찮았고요. 뭐 기업은행도 뭐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그리고 KB금융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배당 성향이 또 증가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합산 주주 환원율이 한 33%로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서 관련된 은행주들이 오늘 좀 좋았다 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배당 뭐 돈 많이 벌고 배당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이긴 한데 은행은 약간 좀 다른 성격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워낙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게 하나의 디스카운트 이유고 네. 어쩌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최근에 배당 소양도 높이고 가급적 이제 낙하산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이제 금융산업도 우리 경제에 기여할 것들이 많이 있어. 이제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유도하는 거고 네. 또 은행 산업이 시총이 커요. 아. 시총 상위 대부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주식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먼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주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로 갑니까? 네, 뭐 사실 배터리 관련주는 오늘은 에코프로도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잠깐 이제 이게 약간 쇼커버, 그러니까 공매도 관련된 쇼커버도 수급에 좀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어제 소개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조금 올랐다는 측면에서는 국내 배터리 셀 관련된 뭐 소재 업종들이 다소 좀 일부 종목들은 이제 오늘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플러스가 나오다가 음봉으로 이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에코프로는 그래도 오늘은 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수급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다. 뭐 수소나 리튬이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폐배터리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종목은 또 오르고 어떤 종목은 빠지고 하는 거 보면 약간의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지 않은가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배터리 소재 업종들이 너무 많이 사실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이 좀 나올 만한 국면에서 이게 흔히 말하는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되면서 이게 호재다 악재다 이야기 되는데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업체 S&L 리서치에 따르면은 작년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총 사용량이 7.9기가와트로 전반적으로 지금 그 21년보다 71.8%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국내 3사가 성장세를 지속하긴 했지만 시장 점유율이 21년에 30.2%에서 22년에 23.7%로 6.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러네요. 작년 2분기에 중국 로컬에서 엄청나게 전기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CATL이나 뭐 중국 업체들이 소재 업체들이 셀 업체들이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또 작년에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고. 근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이것도 이제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조금 이제 눌리는 이야기가 됐다 볼 수 있는데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표인데요. 주요 2차 전지 회사들의 22년 공급량입니다. 왼쪽에 약간 짙게 파랗게 되는 게 21년 공급이고 약간 옅게 푸르게 보이는 게 22년 공급량인데 역시나 CATL이 야. 독보적으로 많이 올라오죠. 네. 예, 그리고 비와드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오고 네네. 뭐 2위가 LG에너지솔루션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업체가 많이 올라오고 상승세가 뭐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배터리 사용량이 59.4기가와트시에서 70.4기가와트시로 18.5%가 늘긴 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19.7%에서 13.6%로 하락했습니다. 당연히 CATL이 너무
너무 많이 올라오고 BYD도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빠지는 거고요. 5위 SK온과 6위 삼성 SDI 사용량도 각각 60% 이상 늘었지만 점유율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걸 빌미로 뭐 일부 2차 전지주가 빠졌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됐던 거라서 이미 작년 2분기 지나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주가가 조금 최근에 오른 상태에서 다소 조금은 이제 빠져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것이 언급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배터리 봤고요. 그다음에 여행주는 좀 뜨겁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굉장히 주가가 좀 빨리 올랐죠. 근데 이제 하나투어가 작년 네. 실적을 발표했는데 22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149억 정도 수준이고 네. 영업 손실이 작년 1,011억 정도가 났으니까 적자 지속. 그리고 순 손실도 659억 정도니까 적자 지속입니다. 4분기만 놓고 보면은 매출액이 461억으로 상당히 좋았는데 영업 손실이 한 160억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지속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증권에서 하나투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출국자 수라든지 여행 수요 회복세 대비해서는 매출이나 손익이 모두 추정치를 하회한 실적이었다 평가를 하면서 다소 조금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서 매출이나 손익 개선이 아직은 좀 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업황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네. 완전 정상화를 가정한 2024년, 그러니까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하나투어의 PER 밸류에이션이 40배 이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고평가 구간이 아니냐. 엄청 이런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하우스마다 내년 실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투어와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같이 이제 집계를 해서 낸 표인 것 같은데 월별 총 손익수 추이를 보면은 아직도 19년도를 비하면 뭐 절반도 안 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네. 뭐 절반도 안 됩니다. 뭐 저 3분의 가장 오른쪽이 언제쯤인 거죠? 최근 아마 1월 1, 2, 3, 거의 최근인 것 같습니다. 뭐 작년 말쯤 말쯤이나 예, 뭐 12월쯤 되겠네요. 예, 네. 그런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항공권이나 패키지가 올라왔다 하지만 19년도 정상치로 비하면 뭐 아직도 멀었고요. 요즘 많이 간다는데도 저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분기별 총 손익수와 패키지 점유율 추인데 이것도 보시면 그 하나투어가 패키지 점유율은 상당히 올라오고는 있어요.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총 손익수 분기별로 보더라도 거의 뭐 이게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정도니까 아직도 이제 이게 형성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 중국 정부가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했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뭐 한국, 일본, 미국 등은 제외를 했었죠. 뭐 그리고 그 비자 발급이 일본도 열리긴 했습니다만 네네네. 단체 여행은 일본도 아직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발급은 돼도 단체 여행은 일본은 아직 못 간다. 그러면 일본이 먼저 단체 여행이 열려야만이 한국도 그 다음에 또 열린다. 이거 보니까 조금 이제 단계가 아직 허들이 남아있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관련된 그 여행주가 오늘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뭐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주도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삼성증권에서 오늘 이제 코멘트를 좀 냈는데요. 역시 이제 2월 중에 중국 비자 발급은 재개가 될 걸로 보인다 보는 거고요. 중국의 아웃바운드가 이제 개막이 됐는데 결국 단체 여행 첫날 중국 사람들이 아웃바운드로 나간 게 단체 여행이 68만 명이 하루에 만에 나갔다고 합니다. 68만 명이 하루에. 네. 엄청난 숫자죠. 네. 단체 여행 해외 첫날 중국 출국자 수가 68만 명이니까 서프라이즈 수준이거든요. 이게 왜 서프라이즈냐면 2019년 해외여행 정상 시점에 1일 평균 출국자 수가 46만 명 정도 수준이니까. 아, 그래요? 네. 그 첫날 단체 여행 첫날 개설했을 때 68만 명 나갔으니까 와, 정말 엄청 가네 이제. 거의 뭐 한 150% 이상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쪽은 비행기도 다 준비가 되어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봅니다. 뭐 그래서 상당히 좀 약간 뭐 동남아가 역시 수혜를 받겠구나. 뭐 태국이라든지 동남아들이 굉장히 좀 아주 화려하고 있죠. 웰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참 약간 좀 우리가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봐서는 좀 조심스러운 건 분명히 맞는데 분명히 그것도 맞다고 보고 근데 이제 다소 좀 또 그쪽이 많이 열리면서 또 소비 수요를 많이 해준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삼성증권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2월 정도에는 좀 열리지 않겠나 보는 것 같고 네. 또 말씀드렸던 초과 저축액 중국의 초과 저축액도 지금 거의 1,000조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게 5조 위안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나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 단체 여행에서는 중국인들이 많이 나간 게 홍콩 마카오 지역으로 거의 이제
이제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폭증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순차적으로 올라오면 뭐 동남아 그다음에 일본 내지는 한국도 좀 순차적으로 조금 뒤늦게 올라올 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고요. 결국 또 중국의 입국자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입국자가 결국 이제 코로나 제로 거의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니까 아마 조치가 좀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통상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아마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사례를 보면 올해 중국의 인바운드 추정치는 삼성증권 추정치입니다. 인바운드 수는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 같고요. 올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800만 명 정도까지는 올라올 걸로 삼성증권에서는 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추정한 그 인바운드 숫자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2019년도에 600만 명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24년도에 80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대감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삼성증권의 코멘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뭘로 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괜찮아질 거라는 가정하에 이 전망 나온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음. 그 기대감은 좀 유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비자 네. 발급을 좀 막는 분위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네. 뭐 게임 판호 발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컨텐츠 관련된 약간의 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비춰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뭐 봉쇄나 한국을 이렇게 제외하는 배척하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인바운드 쪽에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기류가 아직까지는 좀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중국에서는 뭐 막았다가 풀 때 막을 때는 확 한 번에 막는데 아, 네. 풀 때는 그렇죠. 서서히 푸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단계적으로. 네, 단계적으로 하면서 네. 뭐 받을 거 더 받고 이게 중국도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쫙 풀어주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네네. 살짝 있네요. 음. 자, 그리고 실적 좋은 기업들이 주가 괜찮은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는 모양이죠. 몇 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네. 뭐 크랩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크랩톤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좋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자사주 취득하고 소각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게 사실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23년 취득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 예정으로 하고 이야, 있습니다. 진짜요? 약 2,8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인데요. 크랩톤 들고 계신가요, 정프로님? 저요? 네, 저는 없죠. 펄어비스를 들고 계세요. 펄어비스 있죠. 예. 펄어비스 저 뭐야 소각이에요? 아니요, 뭐 그 말씀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뭐 크랩톤은 그런 쪽에 이제 기류가 있다. 그리고 내마블. 그건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제 보면 예.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핵심이 매출이 안 늘어나면 네.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을 줄이든가 아니면 주주 환원을 해라. 그래야 주가가 오른다. 이게 지금은 거의 공식이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크랩톤도 거기에서 좀 오늘 좀 환호를 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비올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미용기기 쪽이잖아요. 네. 이쪽도 지금 주요 수출 지역은 미국에 그리고 아시아 지역 외에도 중동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전 지역에서 고른 성장을 비올이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 가지 괜찮다 하고 있고 실펌 X 허가도 상반기에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시장에 또 좀 열린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니들이나 이런 기술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호불호는 있습니다. 이게 주사제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약간 소규모 리들처럼 해가지고 붙이면 이게 니들이 녹아서 이제 아마 뭐 체내에 흡수하는 뭐 그런 뭐 어떤 그 원리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호불호는 있지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새로운 기술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 지역 진출에 대한 인중 준비도 지금 비올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뭐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NH투자증권에서 비올 리포트가 나왔는데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이 한 12.8배 정도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룸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비올 관련된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NH투자증권에서 추정치를 이제 그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확실히 작년 4분기에 많이 올라왔죠. 장비도 아래쪽에 파란색, 짙은 파란색 장비 매출이 상당히 좋았고요, 4분기에. 네. 그 소모품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장비를 많이 깔아야지만 그 다음에 소모품이 따라오거든요. 네. 근데 미용기기는 소모품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익률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모품이 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일단 장비가 빨리 깔리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비올의 이제 분기별 매출 영업이익 추이 전망인데 이 매출액도 그 막대 그래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이 그려지니까 성장성이 꾸준하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종목은 한국공항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뭐 3년 만에 흑자 전환하면서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익성 회복 요인으로 물동량 증가라든지 대한항공과 진해의 영업환경 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 이게 되는 것 같은데 한국공항에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네. 이게 이지스 리서치 쪽에서 제가 발췌를 좀 해왔습니다만 이
보시면은 분기별 실적을 보면 거의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공항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늘 주가가 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주 가운데 GS 리테일도 오늘 거의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편의점주가 그렇게 오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 GS 리테일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도 표를 좀 띄워주시죠. 네.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가 발표를 해왔는데 최근에 편의점 쪽의 구매 건수 추이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살짝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점포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도시락을 많이 사 먹으면서 편의점 채널에서 이제 특화된 도시락이 많이 팔리고 산업이 이제 결국 편의점 산업이 성장하는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점포 수 순증이 한 800개 정도가 추가로 순증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2월쯤에 봄나들이 시즌이 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이는 것 같고 점포당 매출액 증가율도 상당히 좋아지는 분위기가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빠졌다가 GS 리테일이 많이 오늘 뭐 이 관련된 편의점주가 10% 하루에 올라가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림이었어요. 네네. 오늘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 보이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난 1월 달에 별로 수익률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거 막 오를 때 네, 편의점들은. 유통주들이 좀 1월 달에 쉬었었는데 지난주엔가 그 키움증권의 유통 담당 오셔가지고 라면 업종이랑 똑같이 네. 분석을 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도 이제 가성비 시대에는 괜찮다.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죠. 아, 제 이제 편의점 또 러버 아니겠습니까? 편의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네네. 뭐 라면도 이제 자주 사 먹고 또 위에 올라가면 이제 세븐일레븐 바로 옆에는 이제 CU고 위에는 그렇죠. 이제 세븐일레븐인데 CU는 라면이 맛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세븐일레븐은 고구마, 군고구마, 군고구마하고 맞아요. 냄새를 자극하죠. 와 CU 저 세븐일레븐의 그 또 그 낙지 비빔밥인가 있습니다. 아 그거 괜찮습니다. 네. 전문가시네요. 그 편의점 가시면 뭐 좀 드세요 식사 대용으로. 아무래도 요새도 삼각김밥. 삼각김밥. 예, 가장 가성비 뭐 있고. 전주 비빔? 뭐 저는 주로 그 소고기 고추장 소고기 쪽으로. 고추장. 네. 아. 약간 좀 네, 매콤하게. 부장님은 뭐 드십니까? 저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그 음식 대용으로는 잘 사 먹은 경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시군요. 플렉스. 역시. 예. 그건 아니고 제가 오마카세. 아닙니다. 뭐 네. 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그냥 그래요? 단백질 음료만 이제 먹고 있어요. 감동란 같은 거 좋잖아요. 프로테인. 근데 이제 네. 맛있어요. 근데 이제 감동란. 편의점을 주로 가는 케이스는 이게 둘째 아이가 이제 이 피카츄 뭐 열쇠고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 뽑기 편의점에서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팔아요? 많이 팔아요. 엄청 근데 비싼데 오. 엄청 팔립니다. 그게 이제 무작위 뽑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피카츄 관련된 이런 그런 열쇠고리 판매가 엄청 비싼데도 애들이 막 가서 뽑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 전 돈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요즘 빵도 잘 나와요. 그 뭐 맞아요. 요즘에 그 고려대 뭐 무슨 저 뭐죠? 그 맘모스 빵인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 특색 있는 빵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서 맞아요. 편의점 상품 개발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도 편의점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자, 그나저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자막 하나 넣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제작진들이 엄청 맞아요. 고생해요. 맞아요. 뭐 이번 주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주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섹터에 관련된 또 헤드라인 딱 뽑아서 해주잖아요. 네. 그게 그냥 뭐 그냥 컴퓨터 치면 돼 이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작진은 고생 많이 한다니까요. 네, 우리 여러분 제작진들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저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자막은 제가 드립니다. 알죠. 네, 우리 저 부장님이랑 아이고 그래 코드가 안 맞죠? 생색들 내세요 그래. 우리 저 네. 부장님이 자막을 딱 주시고 네. 그걸 이제 딱 저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그럼요. 예. 제작진들이 딱 예. 때맞춰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 직원이 뭐 또 있으면 되지만 그렇게 또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우리 기존 PD들이 아주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막. 네, 뭐 간단히 보면 애플페이 국내 출시 공식 선언이 됐기 때문에 관련주가 좀 좋았다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뭐 현대카드도 이제 공식적으로 일단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뭐 가시화되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잉크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뭐 바로다 POS 관련된 벤 단말기에 연동해서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도 애플페이 활성화에 필요한 암호화 통신 이게 SSL이라고 하는데 이걸 인증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웹사이트 애플페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에 유효한 SSL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SSL 관련된 인증 기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한국전자인증도 좀 주목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뭐 셀피 글로벌이나 이루온 이런 종목들도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뭐 간단하게 지금 오늘 아프리카 TV도 네. 주가가 좀 좋았는데요. 베트남판 아프리카 TV를 만든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한다는 거죠. 그 최근에 보면은 최대 경쟁사인 트위치 TV가 이제 수익 모델 한계라든지 망 사용료 부담 때문에 국내 사업을 거의 뭐 축소하면서 하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축소, 뭐 철수 비슷하게 가면서 트위치가 거의 안 하는군요. 국내 그렇죠. 서비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가 사실은 국내 독점 사업자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혜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베트남판 아프리카 TV를 만들면 해외 진출 모멘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지스 리서치 쪽에서 나온 이제 이 밸류에이션 차트를 하나 가져와 본데 띄워주시면 이 밸류에이션이 PER 밴드상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위치해 있다라는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제 이 뭐 구간이 어떤지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이제 뭐 어떤지는 이게 뭐 실적단에 연동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나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추정치를 가지고 아마 만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정부의 스트리밍 플랫폼 규제의 강화라든지 트위치, 유튜브 등의 타 플랫폼과 경쟁 심화가 아주 심했던 우려가 있었던 2017년 저점 수준까지도 왔던 밸류까지 빠졌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지금에서는 좀 리바운딩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해외 진출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아프리카 TV가 국내에서는 독점적인 분위기 그리고 해외 쪽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 이걸 가지고 주가가 네. 좀 튀어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물론 이제 해외 진출에서 성공하면 역시 뭐 당연히 리레이팅이라는 게 뭐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아프리카로서는 또 고민인 게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또 정말 글로벌 어마어마한 플랫폼들이 사실 점점 이게 조여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또 이 아프리카 TV만의 정체성은 또 그게 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네. 주가가 많이 싸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돈이 네. 벌리니까. 그러면 저렇게 돈을 버는 상태에서 외형을 더 키워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내보다는 자꾸 이제 해외로 가고 미국을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가까운 이제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나도 어떻게 BJ를 좀 한번 비질 하시려고요? 한번 할까요? 아프리카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그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프리카. 그게 뭐 어쨌든 어떤 부분을 끌어당기는 뭔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보고 이제 뭐 별풍선도 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게 뭔가를 그렇게 조성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제가 아프리카 서비스 시작도 하기 전에 네네. 그 전에 W라는 게 있었어요. 또 그게 비슷한 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나우콤에서 아프리카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이제 회사까지 이제 분리가 아마 됐을 텐데 네. 아프리카 서비스 전에 약간 시범 서비스처럼 했던 게 W라고 한 10년 됐을 거야. 더 됐나? 그렇군요. 그때 제가 나우콤 사상, 그러니까 W 사상 최초로 거의 시사 방송을 했었습니다. 오 거기서요. 네. 이야. 사실은 아프리카는 저한테 네. 약간 빚이 좀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키웠거든요. 야, 그러나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프리카 TV BJ가 대신 탐방 가주는 걸로 별풍선을 받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네. 깜짝 지역 놀랐어요. 탐방을?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그 BJ가 직접 간 건 아니겠죠. 그 BJ는 너무 젊고 아주 섹시한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갔다고는 상상하기 좀 어렵고 누군가가 가서 이제 그 BJ가 대신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건데 그 대신 탐방 가는 컨셉으로 해갖고 별풍선을 받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대신 간 거 그걸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여성분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죠. 별풍선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제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컨텐츠로도 이제 사업을 하더라 제가 보고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충실한 자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료는 저희가 3프로TV 앱에도 업로드 해놓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다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